전셋값은 벌써 78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기록했고 집값보다 비싼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지칠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집값. 대한민국은 지금 집과의 전쟁 중이다. 도시가 팽창할 대로 팽창을 하고 성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때론 휴식처이며 때론 놀이터가 돼주는 우리 일상 속의 다양한 공간들. 하지만 우리는 이 공간을 제대로 누리며 살고 있을까? 회색빛 빌딩 숲들이 빡빡하게 들어선 거대한 도시. 오늘도 우리들은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한다. 하지만 도시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바로 이 도시에서 나와 내 가족들이 마음 편히 살 공간이 없다는 데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방값에 허덕이는 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현실은 2인 1실 고시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공간은 과연 얼마만큼일까? 현재 주거기본법에서는 최저 주거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방의 개수, 전용 부엌, 화장실의 설비 기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최저 주거 기준은 부엌으로 쓰는 공간을 포함해 방이 3개 있어야 하며 면적은 43제곱미터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통한 어떤 공간 확보가 사람들의 인성에도 영향을 주고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여주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의 최소한의 주거 공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걸 확보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좀 확보하고 사회적 안정성에도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주거복지 개념이 도입이 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삶의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고 나와 내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집이다. 남들과 조금 다른 공간 활용으로 색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쉐어하우스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이곳에서 1년 넘게 살고 있다는 미국에서 온 아론 동진 씨. Welcome to our house. We've got our roommates all gathered her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쉐어하우스는 최근 몇 년 새 젊은이들에게 큰 각광을 받으며 새로운 주거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쉐어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 공간을 나눠 쓰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나눈다는 것이다. We have over here from Japan. We have Eriko. She came here briefly, or she just came here recently, and she will be here for next year studying Korean. We have Hyoni, who's a native Korean, staying in another house. We have Lars from Denmark, who's going to be studying here for the next few months, also studying Korean. We have a good friend here, Jongwa. He's actually just a friend of mine. He'll be leaving soon for another job in another country. Umberto. I just met him actually, so I hope to get to know him more and perhaps at future events too. Staying in another house currently. We've got Gina. Nina, she's currently living with us in the girls' room, the four-person room. And we have another guy I just met today, whose name I can't remember. Bruno. Bruno, from Spain. Yes. I thought that was more of a French name though. Sorry? French name? No? Bruno? Bruno. Okay. Staying here for and I'm Dongjin. I'm a Korean American who's been here for a year and a half now. 이곳엔
미국, 덴마크, 일본, 스위스, 한국까지 각기 다른 5개 나라 7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들은 직장이나 공부 때문에 서울에 잠시 살게 되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각양각색의 개성이 돋보이는 이들이 쉐어하우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뭘까? 日本に住んでた時にシェアハウスに住んでてその時に、外国人の人と一緒に住んだのがきっかけで韓国に来る時にもう一回シェアハウスに住みたいなと思って来ました。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를 자랑하는 쉐어하우스. 함께 쓰는 널찍한 거실은 공용 공간으로 이곳에선 매일 다양한 일들이 펼쳐진다. 각자의 방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슬쩍 둘러보기로 했다. On that aspect, being able to afford here is, as a foreigner, because I don't have much money, I don't have the ability to pay for the key money. So with that, just doing month to month, more typical Western style too is very nice. 이곳 쉐어하우스는 1인실, 2인실, 4인실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실과 주방, 베란다와 세탁실, 화장실은 공용 공간이고 각자의 방은 개인 공간이다. 책상 위에 2층 침대를 둔 아론동진 씨의 방은 2인 1실. 좁은 공간을 알차게 나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룸메이트와 함께 쓰는 이 공간에서 그는 잠도 자고 취업도 준비하며 한국에서의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월세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의 쉐어하우스의 임대료는 과연 합리적일까? For here, I spend 570,000 won. 500. 57만 원. 57만 원? Yep, Not bad. not bad at all. Now this is a shared room, 2-person room, but that means I just have I can only have it to myself technically when he's at work, and not basically when our times don't line up. But otherwise, when our times do line up, we can talk and discuss things, plan some sort of weekend excursion or whatnot, and it can make things more interesting. 밤이 되자 낮에 봤던 모습과는 또 다른 쉐어하우스. This is like a half step out of tune, though. 모두의 관심 속에 분위기 메이커인 아론 동진 씨가 기타를 잡으니 일순간 고요해졌다가 다시 웃음이 번진다. 이렇게 어떤 날엔 파티의 장으로, 어떤 날에는 언어를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상의 공간이자 이벤트의 공간. 매달 내는 57만 원의 임대료가 아깝지 않다. 그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는 또 오히려 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이제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한 점은 전혀. 불편한 점은 있는데 가끔 아침에 내 밥이 없어졌을 때 가장 불편한 누가 먹었지? 이런 거. 다양한 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쉐어하우스에선 이곳만의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저녁 8시 이후로는 창문을 닫고 9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 공용 공간에는 개인 물건을 두지 않는 것 등이다. And what if I say I'm learning Korean?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This one is more common in the larger cities where the cost of rent is so expensive. Like, I've heard of people in San Francisco that would pay like more than $1,000 for something smaller than this room, maybe even just for a closet to share out with other people, and then there would still be 8 people in the house. And so the cost of rent, if you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a house over there, or it's just way too much to try and live by yourself. So there are often work shares and share houses where you can just get together, share the cost of rent while you try to live in a place that costs too much.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보편적인 주거 방식으로 자리 잡은 쉐어하우스.
주거를 소유하려고만 했던 개념이 이제는 공유의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사실 주거의 공유 공간을 잘 활용한 예는 동양의 한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동양에서는 이전에 저 사랑채나 안채나 이런 건축의 공간이 있고 대청마루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지금의 거실과 좀 비슷한 모양이기는 하지만 주로 현재의 거실에서 이용되는 어떤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당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옥 중앙에 크게 자리 잡았던 마당을 우리 선조들은 집안의 각종 대소사를 치르는 행사장으로, 농사철엔 작업장으로 활용하곤 했었다. 그러던 것이 주택이 들어오면서 거실로 마당의 역할이 들어오고 지금은 아파트의 거실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최근 이 공간에 대한 재조명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며 집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까지 생겨났다. 각종 TV 프로그램에선 다양한 집 꾸미기 방송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뭐 아파트라 하더라도 옆집 다르고 앞집 다르고 윗집 다르고 이제 아랫집 다른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사회적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간에 자기만의 개성과 자기만의 취미와 자기만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성숙의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형적인 도시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하지만 아파트가 다 같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다. 잘 정돈된 집안을 채운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마치 모델하우스를 옮겨다 놓은 듯 잘 짜여진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카페를 좋아하는 아내의 취향에 맞게 꾸며진 주방과 침실까지 다 부부의 손으로 직접 꾸몄다고 하는데,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딱 나를,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딱 이렇게 풀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딱 집에 딱 왔을 때 집이다,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냥 풀어지고 내 나를 막 밖에서 긴장하고 막 했던 것들을 집에 딱 오면 딱 풀어놓을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좀 저희 집의 특징인 것 같아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나무 데크를 깔아 안락하게 꾸민 베란다와 불필요한 인테리어를 없애고 넓은 책상만 놓아 집중도를 높인 서재. 탁 트인 거실과 주방은 부부의 동선에 맞게 가구와 소품들을 배치했다. 컨셉이라기보다는 이 집에서 되도록 다 하고 싶게,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카페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카페 가서 카페를 매일 가지 않아도 집이 좀 약간 카페식으로, 그런 식으로 카페도 가게끔 하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가 좀 잘 되는 공간은 그런 식으로 공간을 또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요. 집은 하나지만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좀 테마가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방마다 각각의 테마가 있다는 희윤 씨 부부의 집. 자세히 한번 살펴봤다. 여기는 저희 서재 겸 가족실인데요. 처음에는 여기를 이제 상아 씨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이제 혼자만의 공간을 많이 원하니까 해주고 싶었는데 본인은 그냥 같이 하는 공간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같이 쓰는 서재 겸 가족실로 쓰고 있고요. 햇살이 잘 들어오는 서재는 널따란 책상이 포인트. 집에서 일을 할 때도 공간에 구애받지 않게 만들었다. 이 방의 특징이라면 긴 테이블? 이게 확장이어서 10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긴 테이블과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책꽂이인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저희 이제 퇴근하고 늦은 밤에 가로등 밑에서 남편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제가 이제 페인팅을 하고 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책꽂이를 놔서 서재 겸으로 쓰고 있고,
방 하나를 통째로 책상에 내주어 서재로서의 기능을 높이면서 안 쓰는 공간들을 활용한 게 또 하나의 포인트.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사다리 책장을 벽면에 붙여 인테리어 효과도 누리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여기는 저희 안방인데요. 처음에 안방 색깔이 그냥 이런 벽이었어요. 이런 벽이었는데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남편이랑 같이 페인팅을 했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하면서 서로 뿌듯해하고 또 이제 또 다른 저희가 살았던 분위기에서 또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제도 또 이걸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 공간을 저희가 계속 바꿔나가는 것 같아요. 셀프 인테리어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 부부에겐 큰 즐거움 중 하나다.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 전문가의 손길. 혹시 이 분야의 전공자일까? 상은 씨랑 저랑은 그 전공이 치료사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분야는 아예 아니고요. 만약에 뭐 인테리어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 저희가 그런 분야가 아니라서 딱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거를 공부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부부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기도 한 베란다 카페. 흔히 베란다는 창고로 많이 쓰거나 빨래를 널어두는 단순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희우 씨 부부는 이 자투리 공간을 오붓하게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용한 카페로 만들었다. 여기는 저희가 원래 나중에 나이 들면은 집을 지어서 살고 싶어서 이제 마당 겸으로 생각하고 이제 여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여기는 그냥 일반 베란다였어요. 베란다였는데 솔직히 요즘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 곤도 어떻게 보면 평당 얼만데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냥 늘 마당에 대한 로망만 갖고 있다가 여기를 꾸미면 마당처럼 꾸미면 좋지 않을까. 이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보이는 부분이 여기여서 뭔가 마당 같고 그래서 그냥 여기를 이제 그런 겸으로 꾸며보게 됐어요. 집안 전체 각각의 공간을 부부가 좋아하는 컨셉트로 꾸미고 작은 공간도 버려지는 곳이 없게 약 1년에 걸쳐 서서히 완성해간 부부의 집. 낮에는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 아래 와인을 마신다는 두 사람. 이렇게 부부가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들여서 꾸미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저희가 치료사 일을 하면서 매일 아프신 분들을 보잖아요. 보면서 저희도 사람인지라 맨날 아프다 여기 아프다 하면서 그걸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신혼집을 이제 꾸미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다음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오늘 하루에 힘들었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좀 나를 좀 막 힘들고 막 하루 종일 긴장했고 신경 썼던 부분들을 이 공간에 오면 좀 내가 나를 내려놓고 풀어놓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남녀 2,000명에게 집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물어본 결과 조사 대상자의 81.9%가 집에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7.8%가 홈 인테리어는 나의 기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답했다. 과거의 집이 자산의 한 수단이었다면 이제 집이 삶과 휴식의 공간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집이 힐링의 공간이라면 직장인들이 상당수의 시간을 보내는 업무 공간은 어떨까? 시야를 가리는 높은 칸막이와 딱딱한 사무기기로 채워진 공간, 꽉 막힌 폐쇄적인 구조, 우리가 상상하는 전형적인 사무실의 모습이다.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맨 뒤에서 등을 지고 앞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바라다보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에 있는 직원들은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웃한 사람들 간의 책상이라든지 자기 업무에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좀 쌓아두고 하는 그런 환경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사무공간 자체에 어떻게 보면 쾌적성이 떨어지고 그 업무 효율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쾌적한 사무실은 직원의 복지 차원을 넘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기업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자연 친화적인 건축 디자인과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업무 조직에 적합한 공간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엔 이렇게 사무실이 달라진 공간에 대한 인식과 욕구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특이한 구조와 공간 설계가 눈에 띄는 이곳은 건축가가 꾸민 사무실이다. 창의성을 요하는 작업이 많은 이들에게 꼭 맞게 디자인되었다고 하는데 일반 사무실과는 달리 눈에 띄는 천장 역시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다. 여기는 사실 그 일반 오피스 같은 개념보다는 사실 공장 같은 개념으로 사실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깔끔하고 정리된 그 사무실이라는 곳이 실제로 저희 같이 이제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공장처럼 저희도 이제 지식과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공장의 개념을 갖고 와서 전체 공간은 깔끔한 것보다는 좀 편하고 또 일상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이제 처음 꿈이었죠. 마치 커다란 공장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높은 층고와 철제 구조물. 사무실에 의뢰 있어야 할 파티션을 없애고 이동식 선반을 만들어 공간의 이동성까지 확보했다. 특히 철제 거치대에 군데군데 설치해놓은 전기선이 눈길을 끌었는데 전기선이 왜 저기에 매달려 있을까?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막 궁금해지려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전기선을 당기더니 태연하게 노트북에 연결하는 김찬중 소장. 이건 역시 공간을 충분히 쓰기 위해 김 소장이 고민 끝에 고안해낸 새로운 방식이다. 김찬중 소장은 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지금 요거는 그 어떻게 보면 전원 확장선인데요. 지금 그 자동차 정비소 이제 이런 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m까지 길이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원선이 이제 벽에만 붙어 있으면은 모든 책상이나 사람들이 다 벽에 붙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20m 확장 케이블을 천장에다 다 달아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서 벽이 아니라 이제 가운데서도 이제 꽂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공간을 훨씬 더 이제 다양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 사무실이 꼭 사무실 형태여야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조금만 틀어서 생각하니 공간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넓어졌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다른 사무실에서 일할 때와 확연한 차이가 있을까? 다른 사무실에 이제 미팅을 하러 가거나 다른 사무실에 외부 미팅을 했을 때 조금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좀 공기가 좀 답답하고 탁한 느낌이 들고 한 5시 반 퇴근 시간이 되면 이제 퍽 피곤하고 이제 퇴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이제 퇴근 시간이 잘 안 느껴질 정도로 편하고 피로감이 좀 덜 느껴지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의 넓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넓이보다도 저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생활하는 공간은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2.3m 정도의 높이에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일상적인 데서는 많이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 점점 높아지는 층고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높은 층고만큼이나 김찬중 소장이 사무실 설계에서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 바로 외부와 연결되는 야외 공간이다. 대부분 내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직원들이 밖에서 휴식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게 설계했는데 일부러 비어있는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직원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실 몇 년 전까지 이곳은 완전히 버려졌던 공간이었다. 김찬중 소장이 건축 사무실에 적합한 도심 창고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발견한 곳이 바로 여기 옥상 창고였다. 일단 그 창고는 그 완벽히 뭐 이렇게 뭐 냉난방이나 이런 게 갖춰진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대료가 다른 일반 오피스를 구할 때보다는 임대료가 많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저렴한 데를 구해서 인테리어를 너무 이렇게 부담되게 또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다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할 때는 이 공간이 원래 갖고 있는 그냥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최소한의 인테리어만 하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무지 사무실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되지 않은 의외의 장소. 슈퍼마켓의 2층 옥상 창고는 2년 동안 임대조차 되지 않았던 버려진 공간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었고, 김 소장의 바람대로 넓은 공간이라 창고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원하는 사무실로 개조할 수 있었다. 쓸모없었던 공간에서 창의력이 샘솟는 새로운 공간으로 180도 바뀐 그의 꿈의 공장.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사무실 덕분인지 처음엔 5명의 직원에서 출발한 회사는 현재 21명으로 부쩍 성장할 수 있었다. 기존의 공간을 재활용하면서 새롭게 뜨고 있는 동네 바로 서울 연남동이다. 그동안 홍대 앞에 대규모 상권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동네지만 연남동 골목길은 그렇게 버려졌기 때문에 지금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옛 건물들과 골목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최근 이 공간들이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입으면서 재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연남동 골목길에서 젊은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는 한 가게를 찾아가 봤다. 1층과 2층으로 지어진 단정한 양옥집. 특이한 점은 1층과 2층이 다른 주인이 운영하는 다른 가게라는 점. 1층은 태국 면 요리를 파는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가게 곳곳엔 수십 년 전 지어진 가정집의 형태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또 2층은 빵과 커피를 파는 베이커리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1층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층 역시 예전 가정집의 면면을 그대로 살려 빈티지스러우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잘 살려냈다. 예, 왔는데 이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지금 그대로 살려놨어요. 나무도 시간이 지나면은 나오는 색이 있는데 이게 바로 뜯어내고 바른다고 해도 이런 느낌이 안 살아가지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공간. 낡은 문은 고풍스러운 현관으로 리모델링했는데 덕분에 남아있는 나무 바닥과 잘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방 역시 기본 골조는 그대로 두고 방에 어울리는 소품과 가구만 들여 예전 집이 주는 느낌이 남아있다. 원래 여기가 방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방이었고 여기는 뚫려 있는 문이었고 여기가 화장실, 세면대, 그리고 저쪽이 약간 창고 같은 거. 그리고 이쪽이 원래 부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벽을 뚫어가지고 작업하기 좋게 라인을 만들어놨어요. 이곳을 리모델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공간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었는데, 방과 화장실, 부엌의 벽을 모두 없애고 빵을 만드는 작업 공간을 가장 일하기 좋은 형태로 동선에 맞게 배치한 것이다. 일단 집이라는 공간을 빵집으로 개조한다는 게 좋았어요. 네, 저희도 임대 건물, 사무실 이런 건물들만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연하게 그 큰 집이라는 공간이 임대가 나왔었을 때 저 집이 우리가 장사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옛날 건물을 완전히 바꾼 게 아니라 기존의 공간의 흔적들은 최대한 남기면서 그 공간에 어울리는 소품이나 인테리어로 부분적 변화를 줘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래서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이곳.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 낯설음과 새로움 때문에 이곳을 다시 찾게 된다고 말한다. 도심 안에 있어서 그냥 다 똑같은 그냥 획일화된 느낌인데 이 건물은 주택을 바꿔서 개조했다고 하셔서 뭔가 좀 더 둘러보는 재미도 있고 뭔가 탁 트이는 느낌이고 그냥 뭔가 친구 집에 놀러 온 그런 느낌. 최근엔 이렇게 공간의 재발견과 재활용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공간을 색다르게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지만 서로 다른 가게가 한 공간을 나눠 쓰면서 상생의 효과까지 누린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기존의 좁은 공간이지만 여러 가지 점포들이 공유 공간을 같이 쉐어해서 활용함으로써 전혀 부족함은 없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것 자체가 이제 매력이 되는 형태의 공간 이용이 이제 새롭게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외 활동의 계절, 바야흐로 봄이다.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꽃놀이. 하지만 유명한 장소들은 이미 초만원 사태. 봄 나들이가 사람 나들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생활하는 내부 공간만큼이나 중요한 외부 공간.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저희 동네에는 사실 주거지만 엄청 많고 놀이터도 되게 없고 공원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데를 찾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접한 거리 없다 보니까 차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하게 되고 그냥 걸어서는 애들 걸음으로는 한 30-40분 이상이 걸리니까 왔다가 가기만 해도 되게 지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쉽게 나오는 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요 국제도시별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을 살펴보면 서울은 8.3제곱미터로 뉴욕의 절반 이하의 수준. 가장 많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과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정도로 비교 대상 선진국 도시 중 최하위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인 9제곱미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굉장히 취약한 실정이다. 서울에 있는 공원은 주로 주변에 있는 산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라든지 시가화 구역에서의 공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찾으러 가려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산으로 가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시가지 지역에서 쉽게 공원을 접할 수 있다라든지 녹지를 접할 수 있느냐 주거 공간에서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지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에서도 녹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걷기 열풍을 이끌며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있는 서울의 둘레길이다. 지금 서울의 1인당 공원 면적이 약 16.8 평방미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생활권에서 접할 수 있는 면적은 5제곱미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외곽에 편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곽에 편중해 있는 공원 녹지를 좀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트레킹 코스를 만들게 됐고, 이 트레킹 코스를 쭉 연계를 해서 제주 올레나 지리산 둘레길에 못지않은 그런 명품길로 만들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서울을 한 바퀴 휘감는 총 길이 157km의 서울 둘레길은 총 8개 코스로 나눠져 있는데, 둘레길 곳곳엔 휴게시설과 북카페, 쉼터 등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 깊은 사찰이나 유적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연결해 놓음으로써 국내 탐방객뿐만 아니라 외국 탐방객도 이 둘레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서울의 역사를 보고 배우며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해 두었다. 둘레길을 걷다 보면 바로 이 리본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네, 여러분이 둘레길을 걸으시다 보면요, 이런 주황색 서울 둘레길 리본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서울 둘레길을 상징하는 색상이면서 서울 둘레길을 안내하는 리본이 되겠습니다. 길을 걸으시다가 혹시 잘 못 찾으실 경우에는 이 리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리본의 색상인 나리꽃 색상은 저희가 산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상이기 때문에 이 나리꽃 색상을 이용한 게 되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맑은 공기와 자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 시민들은 서울을 둘러싼 산과 마을을 따라 걸으며 서울 전체를 감상하기도 하고 탁 트인 공간이 주는 위로와 즐거움도 즐긴다. 공간이라는 것은 마음을 열어주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넓게 열어주는 것. 우리가 좁은 공간에 살면은 동물들도 그렇지만은 좁은 공간에 살면 많은 동물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좁은 공간에 넣어두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동물도 본능적으로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넓은 공간에 살도록 마음이 넓어지고 또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이렇듯 우리 주변의 자연 공간은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고 치유해지는 기능까지도 갖고 있는 것이다. 버려졌던 공간에서 전혀 다른 모양새로 형태가 변하고 기능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각양각색의 공간들. 우리는 이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는다. 공간이랑 살고 있는 사람이랑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간은 산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좁은 공간은 어쨌든 숨이 막히고 공간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숨 쉴 수 있는 자유가 이제 훨씬 많아질 수 있다. So the best thing about a share house is when you share a space, you share your culture, especially any kind of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공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늘 공간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나와 내 가족, 나아가서는 인류의 역사를 담아내는 이 소중한 공간을 잘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